정말 모시기 힘든 의원인데 오늘 우리 문민시대에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악수부터 하시죠. 예. 저는 영광입니다. 저를 불러줘서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민병두 의원님, 제가 선배님이라는데 뵌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 제가 민변 변호사 시절에 당시 이제 우리 민병두 선배님께서 문화일보에서 잘 나가는 그 정치부 기자 하실 때 그때부터 제가 민병두 의원님을 좋아했고 또 여러 가지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실제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그만큼 쌓아온 정도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함께했던 변호사분들 그렇죠. 그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뭐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당청 관계에 있어서 늘 항상 만나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차가 마감됩니다. 뭐 7개월이지만 사실은 1년 차가 마감되고 이제 2년 차에 맞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어떤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내년의 과제를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지율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는 70% 이상의 지지율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개월이 지났는데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된 대통령의 제대로 된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몇 가지 조치를 했죠. 법이 필요 없는 것들을 조치했는데 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약 5,000개 이상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학교가 한 개 학교입니다. 그 한 개 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 또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교과서를 계속 한 것은 제가 보기엔 정책이 아니라 오기죠. 그걸 이제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국정교과서를 폐지, 철회를 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하죠. 또 그걸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힘을 합친 게 필요하지만 법에 보면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일방적으로 하니까 수만의 그 근로자들이 나와서 이거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바로 성과연봉제 이걸 폐지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을 즉시하고 또 효력을 보이게 한 것이 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튼 이 지금의 지지율이 바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객관적인 실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행정 조치 이것을 최대한 살리자. 그 대신 과거에 우리 문제가 되었던 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요구한 거 이것은 우선 행정 조치로 하고 이제 2단계 이제 입법으로 이제 가는 그런 그 수순을 밟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야기 드릴 때 이제 저희들이 꼭 이야기해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준비를 물론 개인적으로 하셨지만 저는 그 준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과 함께하는 그때 이제 당 대표를 하시면서 그때 민 의원님이 민주연구원 원장 하셨죠. 그러니까 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실제 조직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의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그걸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수위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다 생각해서 저는 당과 함께 준비했던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러면서 우리 민 의원님께서 실제 민주연구원을 하면서 당에 그동안 사실 민주연구원 말이 많았잖아요. 왜 민주연구원이 제대로 된 당의 정책을 못 만드냐 또는 우리가 수권정당 하려 하면 뭔가 좀 준비된 정당,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걸 미흡하게 못했던 것을 저는 민 의원님이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하면서 대선도 준비하고 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했던 결과다. 실제로 그 공약 보면 이후에 이제 특보단장 하시면서도 했지만 그때 준비했던 공약이 후보가 돼서 했던 공약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제 그런 준비된 또 당과 함께 한 모습이 지금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 민 의원님이 큰 공헌자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에 민주연구원은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우리 당대표께서 전폭적으로 저를 신뢰를 해주셔갖고 사상 처음 정책 엑스포를 하고 거기서 우리 당대표 문재인 당대표께서 직접 소득주도 성장을 발표하셨고요.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이라는 개념도 거기서 나왔고 지금 일자리 정책 한반도 경제지도 되게 우리 연구원을 신뢰해서 함께 해주셨죠. 뭐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조찬 모임에 공부하러 오시라고 하니까 그걸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왔어요. 예.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조찬 모임에 우리가 사계 전문가들 한 분씩 불러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당대표 포함해서 6, 7분 오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오신 걸 보고 굉장히 정말 그 목말라 하는구나 이분이.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님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전해철 의원님이 진짜 시세인지 제가 파악을 해야지만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이 시청자들 갖다 만족시킬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남들이 실세라고 하는데 실세의 기준은 제가 볼 때 인위 시계를 몇 개 갖고 있냐로 저는 판단을 해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그 전에 이제 실세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실세냐? 그러면 제가 어느 정편에 나가서 그런 질문을 갑자기 받고 당시 준비되지 않았으면서도 대답을 했던 것이 대통령께 언제든지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라고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세라는 기준이면 저는 실세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실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기회를 갖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늘 있다. 그걸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청와대 CCTV라게 직접 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실세라 그러면 실세가 맞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늘 또 붙이는 그 좀 수식어가, 물론 제가 말한 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을 한다는 거지 그게 뭐 제 말대로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전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나 또 그런 통론에 있다 말씀드리고, 시계가 몇 개냐라는 것으로 실세를 따진다면 뭐 제가 크게 실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너댓 개 있습니다. 예. 예, 가벼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세하면 야,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저 사람한테 청탁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전해철 의원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실세 기준을 묻는다면 당연히 나는 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추천제를 통해서 누구나 실명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대통령을 만나 뵙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그거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편하고 자유스러운 사이라 하는 거죠. 네, 실세 이야기하니까 제가 긴장하고 땀이 다 나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세가 막 그렇게 이제 좀 가볍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근거를 대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특징이랄까요, 또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모셔봤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할 때 제 전임 민정수석이었죠. 그래서 민정비서 할 때 민정수석으로 모셨고, 제 전임 민정수석이시고, 또 밖에 청와대를 그만두고 다시 비서실장 들어오셨을 때 제가 민정수석으로 모시고, 이후에 이제 정치 시작할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옆에서 그래도 많이 이제 제가 모시면서 일을 했는데,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식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당대표가 돼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실제 의논도 하고 제 의견을 듣는데, 일단 사무총장이 임명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사무총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 초기를 할 때는 뭐 여러 주의 의견을 듣고 저의 이야기도 뭐 의견도 듣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되고 나면 철저하게 그 절차를 따라서 하시는 게 모셔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선이라든지 다른 여지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다방면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필요한지 몰라도 아무튼 철저히 그 정규의 절차를 그 늘 원칙을 지키는 분이어서 그 다른 의미의 실세는 별로 있지 않다.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2년을 같이 또 특보단장을 하면서 뭐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같이 뵀었지만 굉장히 그 공적인 결정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물론 듣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편하게 듣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항상 하신다는 걸 갖다가 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겪어본 분들은
이렇게 의원님처럼 정확하게 아는데 겪어보지 않은 분은 그럴까라고 하고 특히 뭐 이제 저처럼 삼철, 비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위에서 하는 분들은 약간의 뭐하지만 당연히 의원님처럼 이렇게 함께 일을 해보신 분들 모시고 일을 해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 시절이나 또 대표 시절도 그랬고 후보 시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본인이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옆에 잘 모르신 분들은 원래 스타일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꼭 원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내용을 할 때까지는 본인이 다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좀 스타일을 갖고 계셔서 자기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에 녹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원장 시절에 술은 여러 번 했습니다. 댁에 가서도 하고 뭐 자주 하셨겠지만 댁에서 한 3번 한 것 같고 밖에서도 한 2-3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술 마시면 좀 제가 얘기가 좀 편해지는 편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네, 주량도 세십니다. 그래서 뭐 그때 제일 생각났던 게 당대표 되시자마자 우리 그 광주 보궐선거에서 이제 한 달 만에 패했을 때 굉장히 상심해 하시길래 그때 김현미 비서실장이 이제 마포에 있는 홍미원이라는 식당에서 한번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오늘 선배가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치업 좀 시켜라.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대표님, 이건 지나가는 거고 결국 총선이 중요합니다. 총선 때는 결국 사람 갖고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총선 치를 때 어떤 사람 갖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가령 지금 딱 생각은 안 나지만 혹시 정신대 할머니 중에 위안부 할머니 중에 한 분을 갖다가 비례대표 한 11번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일구원연맹에 갔을 때 딱 그분이 앉아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국제적으로 사실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거다. 그분이 의정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실태를 갖다 얘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 10명, 20명 영입을 해갖고 온다면 그거 진짜 싸움이고 그때 총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도 몇 번 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갖고 우리 실세 얘기하다가 시계가 5개씩 있다고 하면 그 무슨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한테 청을 해서 받은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근데 의원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집에? 그러니까 제가 행사를 몇 번 가셨죠.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그렇게도 가고 또 그 세월호 가족분들하고도 가고 그런 행사를 가고 했을 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게 사실은 그 행사하고 바로 안 주고 한참 있다 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수급이 좀 이렇게 원활치 못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청와대 참모에게는 조금 제가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뭐냐면 아니 시계라는 게 꼭 희소성이 있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뵙고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지금 예약해 놓고 준 것처럼 행사 끝나고 한 달 뒤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좀 편하게 뭐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시계를 하는 게 좋지. 이 시계가 가진 사람이 무슨 엄청난 특혜와 특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농담처럼 또 실제 일입니다만은 제가 의총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훨씬 제 이제 중진 선배님이 저한테 시계를 좀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그분이 저 뭐 아주 제가 가까이 모시는 이제 아주 선배님이시고 함께도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시계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계를.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걸 자체를 마치 그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좋은 에피소드를 하는 거 그건 적절하지 않고 아니 행사했으면 그걸 그때 딱 주게 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 뭐 절차와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거는 좋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취지에 안 맞은 것 같다. 제가 없다고 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알겠습니다. 예, 참 있네요. 네. 그 아니 잠깐 오해가 있을까봐 국회의원들은 몇 개씩 갖고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될까봐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이제 우리 공식 행사 가면 이제 공식 행사에 의전용으로 이제 주는 걸 갖다 5개 소장하고 계시다 이거죠. 네, 그건 뭐 특별히 실세는 아니군요. 전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 질문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새 시대의 첫차가 되려고 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역할이라도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새 시대의 첫차를 여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2012년부터 준비된 여러 가지 정책인 거 또 당과 함께했던 정책인 게 맞고요.
그전에는 또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물론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틀려진 것도 있지만 또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기도 하고 그걸 실행하시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관계되는, 제가 민정 쪽에 이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반부패와 관련된 정책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정책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위법한 것을 잡아서 처벌하고 그것만이 아닌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의 반부패가 좀 정착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그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같은 건데, 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부활해서 각 기관에서 반부패를 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발굴하고 그걸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협의회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하고,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때 못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게 이제 못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더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주요한 입법의 과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와 정권에서 좀 미흡했던 거, 또 반성적으로 우리가 성찰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또 그걸 이어서 계속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새시대 잘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새시대 첫 차가 되시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폐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과거 적폐를 완벽히 청산해야 한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그 주변이 지금 다 구속돼 갖고, 혹은 뭐 혐의가 하나씩 드러나서, 사실 마지막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또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원칙대로 갈 것이다.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죄목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해철 그래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실 거로 예상되시는지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그럼 이걸 적폐청산이냐. 이는 국정원이라는 것이 막강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그걸 수사하는 것을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블랙리스트라 해서 방송인이나 또 언론인을 경우에 쭉 리스트를 써놓고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고,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이걸 지금 정치보복인가요? 쟤들이 이제 CJ 그 대기업이 한때 이제 뭐 세무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영화를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그랬죠. 그럴 리가 있겠냐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금 밝혀진 거는 뭐냐면 공정위에 관련해서 CJ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치 보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안을 보자. 그 사안을 보고 과연 그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철저하게 이거는 청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칙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면서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거는 많이 이제 나아져서 그걸 국민들이 아주 환호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는 정말 엄격한 인권 변호사의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 원칙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보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정권의 탄생이 지난 겨울에 1,700만 시민들의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외침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적 사명을 생각을 해도 지금 적폐청산의 길은 멈추지 않을 거고, 그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품성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원칙은 추상 같은 그런 분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 동문회를 안 가했어요. 안 나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관계를 맺고 그런 게 생활이고, 또 거기 가서 필요한 이야기도 듣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엄격함을 위해서 동문회를 아예 안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하시고 했던 모습들이 한치의 오차가 없었던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하시면서 2012년 이후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칙은 잘 지키실 겁니다. 정치적 고려 같은 걸 잘 안 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강하죠. 노장. 강한데 사실 마음 속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지점이 있는 분이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분. 이렇게 제가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럼요. 그래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같으면 제가 변호사로 모셨잖아요. 모시다가 또 참여정부에서 거의 3년 8개월 이상을 모시고 있었고, 또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좀 모시면서 일을 해서 두 분을 비교해서 많이 질문을 받고 하는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즉흥적이고 저는 충동적으로 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말씀부터 생각하신 게 전략적이신데, 문제는 엄청나게 승부사적 기질이 있죠. 그 승부사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것을 언제든지 잃어버리고 자기 것을 내줄 수 있다는 게 승부사잖아요. 그걸 다 얻으면 그건 뭐 승부사가 아닌 건데, 그러면서 이제 통큰 승부사적 기질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좀 논리적이고 치밀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측이 더 가능하고 또 이성적 접근을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실까.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은 503호 옆에 504호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는 걸 꼭 보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걸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냐. 과거에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전례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 고려 없이 꼭 어떤 걸 목표로 한다기보다도 원칙대로 가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또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면 정말 그것은 제가 아까 틀린 프레임이라고 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에 저희 스스로가 말려들 수가 있어서 그냥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또 알려지고 또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걸 그 어떤 선을 그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의 고려라고 생각하고요. 절대적으로 뭐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나타나 있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MB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 가이드 라인은 없다.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봐야 되는 거죠. 국정원 계획 TF에서 12가지 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하나하나 사안에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도 뭐 그거는 찬성을 하지 않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이라 해서 절대적으로 배제시키거나 또는 지장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는 다른 나라에서 세계 교과서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우리 최저임금을 갖다 올린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셔요. 뭐 당에서는 또 당에 계실 땐 또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도 가지셨고, 또 정부 들어가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정부 차원 기구를 만들겠다 하신 말씀도 할 정도로 한편에서는 민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셔요. 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사람 존중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쪽만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최저임금 그 시행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의 우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 특히 이제 양극화 돼가고 있는 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또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면에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을지로위원회를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우리 민 의원님이 최초로 아이디어도 내고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했을 때 어떤 정치를 할 거냐. 2013년도에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제가 공통공약을 갖다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자. 저쪽이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라고 하는 연지곤지 바르고 나왔는데 저 거짓말이다. 도망갈 거다. 근데 그것은 대선 때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으니까 공통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패자지만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가자. 이게 이제 제 그 당시에 지도부에 대한 제안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지도부에 대한 제안은 그 당시 땅콩 사건, 뭐 땅콩 회항 사건, 라면 사건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것이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뭐 좀 반응이 이렇게 장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민생실천위원회 이런 고전적인 장명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고전적인 장면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라고 한 걸, 그러니까 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이제 이런 개념을 잡고 트위터도 만들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마침 기자 중에 한 분이 그걸 굉장히 센스가 있더라고요. 을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을을 지키는 길이자 을을 지키는 게 법, LAW 중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기자가 로자 그런 의미였나요? 그 기자가 하나를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사람들이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에서 그걸 수용했고 이제 우원식 최고위원이 그걸 맡아갖고 지금 오늘의 을지로위원회가 이렇게 성장을 시킨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우리 당의 어떤 살과 피가 되면서 또 그것을 키우는 데는 우원식 의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렇죠. 아주 인물이 있어서 그럼요. 가능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진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굉장한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당 개혁 플랜에서 을지로위원회를 갖다가 상설위원회를 발전시키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과정의 어떤 경험이 아마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민생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그렇죠. 큰 도움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통일 외교 안보 또 한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대통령께서 그 평창 올림픽 때 군사 훈련을 갖다가 미국 측 보고 일단 연기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키 리졸브 훈련을 갖다 우리가 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을 갖다가 한 3개월, 그러면 3개월 가까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북한이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더더욱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3개월 지나면 사실 굉장한 명분이 서로한테 주어지면서 남북 간의 대화에 물고 또 북미 간의 대화에 물고 이런 게 터질 것 같아요. 외교 안보 국방은 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외교 안보 국방이 최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외교 안보 국방이 정치 경제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의도한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상대방이 있는 거고 또 그 상대방이 뭐 중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특히 북한이 되든 정말 쉽지 않은 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초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대화와 제재를 함께 한다, 그리고 특히 대화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저는 지켜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당연히 중국도 동의하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북핵에 대해서 쟤들 기조는 동일하게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단이 틀리잖아요. 거의 쌍중단이라 해서 군사훈련 같은 걸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이야기하신 것을 그걸 선제적으로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중단은 아니지만 연기를 하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하신 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대화와 제재를 끊임없이 같이 하면서 또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저는 잘 구현됐다고 생각해서요. 가장 어려운 사실 국면이고 또 우리에게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헤쳐나가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면서 또 중국을 가서든 또 미국을 방문해서든 원칙을 지키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유연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외교도 역시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래도 불구하고 무슨 홀대론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기에 더해서 훨씬 가장된 모습을 뭐 야당이든 또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통탄할 일이다 생각합니다.